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제럴드 와인버그의 아주 기념비적인 저서죠. 품질 소프트웨어 관리의 한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한 권이 아니라 무려 9권짜리 시리즈더라고요. 네, 그만큼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아마 모든 직장인, 특히 관리자라면 정말 온몸으로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가 극심한 시간 압박에 시달릴 때 왜 똑똑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압박이 심해지면요,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와인버그는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해요. 아킬레스건이요? 네, 특히 그가 패턴 2 문화라고 부르는 조직.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해진 절차나 규칙에 따라서 일을 아주 잘 처리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요. 왜 그런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절차와 관리자의 통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매뉴얼대로 잘하던 모범생 같던 조직이 갑자기 시험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허둥지둥 아무 문제나 막 풀기 시작하는 뭐 그런 모습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혼란의 신호는 뭔가요? 와인버그는 그걸 일을 뒤섞기, 영어로는 shuffling work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미친 듯이 바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일이 너무 많을 때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데요.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고 계속 탭 전환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네, 맞아요. 스스로는 굉장히 바빴다고 생각하는데 퇴근할 때 보면 제대로 끝낸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요. 와인버그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나요? 가장 흔한 행동이 바로 업무 쪼개기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선 이게 뭐 남는 자원을 노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그렇죠.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브룩스의 법칙, 그러니까 지연되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 투입하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그 법칙의 또 다른 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넣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일을 더 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왜 악순환이 되냐면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업무 전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 말씀이시죠? 네, 이메일 쓰다가 코딩하고 다시 회의 들어가는 시기죠. 와인버그의 경험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면 자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이 전환에 쓴대요. 와, 절반 이상이요? 네, 결국 실제 진척은 더뎌지고 관리자는 진척이 안 보이니까 또 일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마치 뭐랄까 3가지 요리를 하나의 프라이팬에서 동시에 만들려는 셰프 같아요. 결국 다 타버리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담당자 이름 하나 바꾸는 건 정말 쉬운 일인데 그게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과부하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새로 받은 일이든 기존에 하던 일이든 하나를 암묵적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냥 안 해버리는군요. 네, 결국 관리 툴에만 담당자가 바뀌었을 뿐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와, 일을 뒤섞는 두 번째 행동은 더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모든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슬랙 지옥 같은 거예요. 모든 채널에서 에티어를 외치고 모든 메시지에 긴급 딱지가 붙는 거죠. 책에 나온 일화가 아주 극적인데요. 한 회사 총지배인이 핵심 프로젝트가 느린 응답 시간 때문에 지연된다는 걸 알고 거금을 들여서 새 CPU를 긴급 공수했어요. 네.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총지배인이 직접 챙기는 일인데 왜요? 이유를 알아보니 그 CPU 케이블을 만드는 부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의 작업이 있어서요. 라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결국 총지배인이 직접 내려가서야 25분 만에 케이블을 만들 수 있었어요. 모두가 최우선이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우선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생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양을 마음껏 풀밭에 풀어놓으면 결국 목초지가 황폐해진다는 그 개념이요? 맞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목초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모두가 자기 일을 가장 중요함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전체는 과부하에 걸려서 마비되고요. 그렇죠. 이 비극을 막으려면 일종의 비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긴급 딱지를 붙이려면 추가 예산을 쓰거나 다른 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식의 제어 장치가 없으면 우선순위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니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행동, 자신만의 우선순위 정하기로 이어집니다. 와인버거라 인터뷰한 프로그래머들의 답변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어땠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고객은 너무 까다로우니 빨리 해결해서 전화를 안 받게 해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저 고객은 너무 무례하니 맨 마지막으로 밀어야겠다고 해요. 와, 완전 정반대네요. 네.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옆방 동료 일이 먼저죠 라고 하고요. 결국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무작위 순서로 일이 처리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게 있다고요? 네, 바로 가장 쉬운 일부터 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끝냈다는 성취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쉬운 거라도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바로 달콤한 초반의 착각이에요. 와인버그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쉬운 버그부터 잡으니까 처음엔 진행률 그래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럼 관리자는 와, 우리 팀 일 잘하는데? 하고 생각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마지막에 괴물처럼 어렵고 복잡한 버그들만 남아서 결국 프로젝트는 원래 53일이면 끝날 수 있었던 게 72일이나 걸리는 결과가 나와요. 아, 결국은 더 오래 걸리는 거군요. 네. 초반에 그 속도감에 속아서 마지막에 재앙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진행률 보고서가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일을 뒤섞는 행동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게 프로젝트가 진짜 위기라는 더 명백한 신호들이죠. 와인버그는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들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신호가 낮은 품질의 제품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품질을 포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한 하드웨어 회사가 컴파일러 개발팀에게 5만 달러 포상금을 준 일화가 있는데요. 출시 후 1년 동안 버그 보고가 단 한 건뿐이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와, 대단한데요. 거의 완벽한 소프트웨어였나 보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유일한 버그가 컴파일러 설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거예요. 네. 아무도 그 컴파일러를 써보지도 못했으니 버그 보고가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와,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네요. 저런 명백한 실패를 두고 5만 달러 포상금을 줬다는 건 조직 내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무도 품질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품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압박이 심해지면 품질 측정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문화 때문이에요. 진짜 품질은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가 아니라 그걸 매일 쓰는 실제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위기의 두 번째 신호는 오히려 상식과 반대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워요. 일정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프로젝트의 목표가 일정을 맞추는 것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관리될 때의 이야기고요. 이미 엉망인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맞췄다는 건 끔찍하게 낮은 품질을 의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테스트조차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을 억지로 다음 단계로 넘겼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와인버그의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 제0법칙이 등장합니다. 제0법칙이요?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어떤 요구사항도 맞출 수 있다. 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동이라는 품질을 포기하는 행태를 아주 날카롭게 비꼬는 말이죠. 와, 정말 뼈가 있는 말이네요. 그럼 세 번째 신호는 뭔가요? 바로 바쁜 관리자입니다. 와인버그는 바쁜 관리자는 나쁜 관리를 의미한다고 단언해요. 솔직히 이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제 경험상 유능한 관리자들은 항상 바빴거든요. 온갖 회의에 불려다니고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한가한 관리자가 무능력해 보이는데요. 와인버그의 주장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관리자를 소방관이 아니라 화재 예방 시스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재 예방 시스템이요? 네, 효과적인 관리, 즉 좋은 통제 시스템은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여유 시간을 만들어내요. 아, 그리고 그 여유 시간을 예측하지 못한 진짜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는 건 관리자의 활동이 불을 끄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불을 더 키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군요. 정확해요. 책에 나온 비유가 기가 막히는데요. 방이 춥다고 온도 조절 장치 자체에 불을 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하. 상위 관리자가 아래로 압박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위 관리자는 시스템을 개선할 시간을 잃고 당장 눈앞의 온도계 숫자만 맞추려고 들어요. 결국 시스템 전체는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관리자의 여유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완충제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자는 바쁘고 팀원들은 혼란스럽고 품질은 엉망이 되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부메랑 효과로군요. 네, 시간에 쫓길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 절차 단축, 특히 품질 보증, QA 절차를 건너뛰는 건데요. 이 지름길이 결국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악순환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1. 시간 압박이 극심해요. 네. 2. 그래서 테스트를 대충 하고 제품을 출시합니다. 3. 당연히 결함 있는 제품이 나가겠죠. 그렇죠. 4. 그럼 고객들한테서 버그를 고쳐달라는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5. 이 갑작스러운 고객 불만은 긴급 상황이 돼서 개발팀의 모든 정상 업무를 중단시키죠. 결국 다시 1. 원래 하려던 일에 대한 시간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 굴레에 빠지면 저절로 멈추지 않겠네요.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조직 문화 자체가 파괴된다는 점이에요. 문화까지요? 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팀원들의 사기, 모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경영진이 낮은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할 때 기술진은 이건 배신으로 받아들여요. 배신이요? 그냥 사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기술자 입장에선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들은 경영진을 4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관리자들은 무능해서 뭐가 좋은 품질인지조차 모르는구나. 둘째, 알면서도 고객을 속이려는 부정직한 사람들이구나. 셋째, 자기 상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줏대 없는 사람들이구나. 넷째, 자기 승진이나 보너스 같은 개인적 이득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어떤 해석이든 결과는 똑같겠네요.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진 팀, 그리고 그로 인한 총체적인 품질 저하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가 나를 믿어달라고 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신뢰라는 건 평온할 때 위기가 닥치기 전에 차곡차곡 쌓아둬야 하는 자산이에요. 위기가 닥친 후에 쌓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처음에 말했던 패턴 2 문화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평소엔 정해진 품질 절차를 잘 따르다가 압박이 오니까 가장 먼저 그 절차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절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나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고객들이 이 부메랑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도 한다고요? 물론입니다. 고객이 많을수록 출시 압박은 더 커지죠. 그리고 결함 있는 제품을 내보냈을 때 돌아오는 비난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져서 악순환을 가속화시켜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980년대 코카콜라 연구에 따르면 불만족한 고객 1명은 평균 8명에서 10명에게 자신의 나쁜 경험을 이야기한대요. 8명에서 10명이요? 네, 반면 만족한 고객은 고작 4명에서 5명에게만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와,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2배는 더 빠르게 퍼진다는 거네요. 맞아요. 입소문이라는 건 좋은 품질보다 나쁜 품질에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해요. 결국 나쁜 품질의 제품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객들을 떠나게 만들고 이건 조직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관리의 실패가 곧 조직의 실패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극심한 압박 속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해결책들, 그러니까 일을 쪼개고 모든 걸 최우선으로 만들고 쉬운 일부터 하고 절체를 건너뛰는 이런 행동들이요. 이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부메랑 효과를 일으킨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프로젝트가 며칠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팀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결국 고객까지 등 돌리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인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부메랑 효과의 악순환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조직에서 평소에 이 신뢰의 완충제를 쌓기 위해 어떤 관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이런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고 미리 예방책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